먼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AI 히어로즈의 나광철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 시간이 돼서 좀 AI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앞서서 좀 공유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웨비나는 현재 대한민국 AI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컨셉으로 해서 3회차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공지능의 문제 해결 방식과 최신 트렌드라는 주제 아래서 알체라가 주최하고 AI 히어로즈가 주관해서 좀 마련이 됐고요. 웨비나의 강연은 저희가 30분 안에 좀 콤팩트하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30분 강연이 끝나면 10분의 Q&A 시간을 갖게 되고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좀 강연자 분들께서 수고해 주실 건데요. 첫 번째는 알체라의 김지수 연구원님,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의 유희조 연구원님, 그리고 세 번째 강연은 잡코리아의 김성태 매니저님이 수고해 주실 예정이고요. 첫 번째 강연을 맡아주실 컴퓨터 비전 쪽은 컴퓨터의 비전을 위한 딥러닝이라는 주제로 김지수 연구원님께서 수고해 주실 겁니다. 잠시 후 김지수 연구원님께서 이제 웨비나를 진행해 주실 때 좀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중간 우측 상단에 보면 무대 오른편에 보면은 만족도 조사라는 배너 영역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강연이 끝나실 때쯤 만족도 조사를 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다음 웨비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개는 여기서 끝나고요. 웨비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수 연구원님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체라 이상상황 분석 랩에서 딥러닝 모델 개발을 맡고 있는 김지수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컴퓨터 비전을 위한 딥러닝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이제 딥러닝 모델 학습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딥러닝에 대해 생소하거나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 컴퓨터 비전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딥러닝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 수집부터 딥러닝 모델 학습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델 학습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딥러닝의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미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컴퓨터 비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비전이란 간단하게 컴퓨터가 디지털 이미지 또는 비디오로부터 높은 수준의 이해를 얻는 방법을 다루는 AI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먼 비전은 사람의 눈으로부터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 뇌에 전달하고 뇌에서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추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이미지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비슷하게 컴퓨터 비전의 경우 다양한 센서, 특히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 정보를 숫자로 저장하고 학습 데이터를 통해 저장된 숫자의 배열의 특징, 패턴 등을 분석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인간과 비슷하게 이미지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컴퓨터 비전에는 다양한 태스크가 존재하는데 먼저 자동 채색은 말 그대로 흑백 이미지를 자동으로 컬러 이미지로 변환시켜주고 화질 개선은 저화질을 고화질로 변환시켜줍니다. 스타일 변경은 대상 이미지를 주어진 이미지의 스타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 대상 이미지와 비슷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컴퓨터 비전 태스크 중에서 객체 분류, 검출, 분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객체 분류는 말 그대로 이미지에서 어떤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류하지만 이 객체의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객체 검출은 일반적으로 멀티 오브젝트에 대해서 고려하며
객체를 분류할 뿐만 아니라 객체 각각의 위치를 바운딩 박스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객체 분할은 객체 검출에서 더 나아가 바운딩 박스가 아닌 픽셀 단위로 객체의 영역을 구분합니다. 이는 도로, 차선, 하늘처럼 바운딩 박스로 표현하기 어려운 카테고리에 대해서 적용하기 적합한 방식입니다. 이처럼 객체 분류, 검출, 분할 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알고리즘 학습이 중요합니다. 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딥러닝은 어떤 독자적인 하나의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이 학습 방식을 통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이 머신러닝 기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들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딥러닝이 왜 기존의 머신러닝보다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의 경우 크게 피처 추출과 클래시피케이션,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처 추출은 말 그대로 이미지의 엣지나 컬러 등 객체의 특징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추출 방식이 사실 검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은 앞서 추출된 특징을 기반으로 이 객체를 분류하는 데 활용하면 성능이 좋은 분류기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딥러닝의 경우는 이러한 피처 추출과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여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피처 추출 부분도 학습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좀 더 효과적인 특징을 추출하기 용이합니다. 사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동안 연산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GPU의 병렬 처리 및 컴퓨터 성능의 향상으로 이러한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면서 딥러닝이 다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딥러닝이 더 좋다라는 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예시 방식은 이후 설명에도 계속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선 편의상 이 특징 값은 2차원 벡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이미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스별 특징 값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래스 1은 파란색 1이고 클래스 2는 빨간색 X로 표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특징 추출이 잘 될수록 같은 클래스끼리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주어진 특징 값을 잘 분류할 수 있는 어떤 클래스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계선이 직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해당 데이터에서는 이제 중간중간 빨간색, 파란색이 약간 섞여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잘 그어준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당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선을 긋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딥러닝의 경우는 이를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딥러닝은 학습을 통해 특징 추출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왼쪽 그림과 같이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분류하기 쉽도록 클래스별 피처의 분포가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이러한 분포를 만들기 위해 그 수작업을 통해 다양한 피처 추출 방식들을 일일이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그러한 과정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과정을 학습을 통해 자동적으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변한 분포는 실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 경계선 설정에 영향을 주어 이전보다 분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경계선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딥러닝의 강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실제 어떤 식으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야 할지 실제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학습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확인한 후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는 필터링을 통해 걸러냅니다. 그 이후 학습을 위해 각각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 즉 정답을 만들어주고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딥러닝 모델 학습이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생성된 딥러닝 모델이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품질 평가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학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요구되는데 실제 이러한 데이터를 직접 수집 및 가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고자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 DB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객체 검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코코DB입니다. 약 12만 장의 학습 이미지로 총 80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어서 초기에 부족한 DB를 보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D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도로 주행 환경에서 취득한 BDD100K DB입니다. 약 10만 장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행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이 10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레이블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자율주행을 위한 객체 인식 등의 초기 DB로 많이 활용되는 DB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실제 드론으로 촬영한 비즈 드론이라는 DB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만장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양한 각도 및 스케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드론 환경뿐만 아니라 CCTV와 같이 위에서 아래를 보는 각도에서 찍힌 DB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 DB로 좀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의 객체에 대해서도 레이블이 매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수집에 공개된 DB를 활용하게 되면 이미 레이블이 다 매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학습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실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는 일일이 레이블을 다 매겨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CVAT와 같은 어떤 다양한 라벨링 툴들이 존재를 하는데 해당 영상은 실제 CVAT 툴을 활용을 해서 원본 이미지에 레이블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툴을 통해 객체의 바운딩 박스와 그 클래스를 각각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전부 끝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모델 학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딥러닝 모델 학습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딥러닝 모델을 선정을 하고 해당 모델에 실제 DB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 딥러닝 모델 파라미터와의 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클래스별 스코어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은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진 클래스를 최종 클래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사전에 정의한 이미지의 레이블, 정답과 이 딥러닝 모델 결과를 비교를 해서 최종 로스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로스의 경우는 사실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레이블과 동일한 클래스의 스코어가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가 낮을수록 전체적인 로스가 낮아지게 됩니다. 즉 정답이 요구하는 결과와 일치할수록 로스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로스를 바탕으로 딥러닝 모델이 업데이트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로스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모델 파라미터 값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로스를 바탕으로 딥러닝 모델 파라미터를, 즉 웨이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가장 낮은 로스 값을 가지는 모델의 웨이트를 구하는 건데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이 모든 웨이트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로스를 전부 다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로스 값을 가지는 웨이트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딥러닝의 웨이트 개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를 전부 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을 써야 효과적으로 로스를 최소화하는 웨이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식을 기본 베이스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란 초기에 임의의 웨이트를 설정을 하고 해당 웨이트를 기준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그레디언트와 반대 방향으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서 웨이트가 이동하는 정도는 이 러닝 레이트라고 불리는 사전에 정의된 파라미터로 결정이 됩니다. 즉 아래의 식과 같이 러닝 레이트와 그레디언트 크기에 비례하여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웨이트가 한 번 업데이트 되면 그 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이러한 이전과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즉 웨이트는 로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게 되며 그레디언트 값이 작아짐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일정 값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지점이 가장 로스 값이 낮아지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과정을 전체 데이터셋을 고려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10만 장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10만 장의 데이터에 대해서 딥러닝 모델을 전부 동작시키고 거기서 나온 로스들을 평균을 내서 그 값을 기준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델이 아무리 실시간으로 동작한다고 해도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한 스텝 움직이는데 약 1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 로스가 수렴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체 데이터셋을 이제 배치 단위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배치로 로스를 계산하고 해당 로스로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진행하여 모델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이터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즉, 한 번의 이터레이션당 한 번의 모델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터레이션 과정이 DB 전체에 대해서 전부 진행됐으면 우리는 이를 하나의 에포크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전체 DB가 10개의 배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의 에포크는 10개의 이터레이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에포크 단위로 로스의 경향성을 판단하고 어떤 모델을 저장을 시키고 러닝 데이터 같은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고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림과 같이 로스는 에포크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하게 되면 학습을 종료하고 해당 모델 파라미터를 저장하여 테스트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로스의 경향성을 보고 실제 학습이 잘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이 완료되었다고 해도 실제 새로운 이미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학습된 모델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림과 같이 이제 고양이 이미지를 넣었는데 해당 결과는 강아지로 나온 것처럼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다양성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이제 숫자 4와 숫자 8을 구별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모으다 보니 우연하게 숫자 4는 파란색 배경 위주로 모여져 있고 숫자 8은 빨간색 배경 위주로 DB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DB로 모델 학습을 시키고 학습이 완료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후 배경이 빨간색인 숫자 4를 입력 이미지로 넣어보면 실제 학습된 모델 결과는 8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이 딥러닝 모델이 숫자 패턴 자체를 학습하는 것보다 이 배경색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모델 학습에서 로스를 좀 더 쉽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빨간색 배경은 숫자 8이고 파란색 배경은 숫자 4로 이렇게 잘못 학습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환경의 이미지가 학습 DB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럴수록 학습 모델이 노이즈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의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학습에 많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실제 학습 DB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어규멘테이션을 통해 이미지를 변형한 후에 학습에 적용합니다. 이 어규멘테이션 방법으로는 색상 정보 변경, 이미지 사이즈 변경, 이미지 회전, 랜덤 크롭, 이미지 블러링, 노이즈 추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객체 검출의 경우 해당 객체의 바운딩 박스 정보들도 변환된 이미지에 맞게 위치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어규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모델이 한쪽으로 편향되게 학습되는 경우를 최대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로는 이제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 상황과 같은 화재 검출을 위한 DB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이 실제 화재 상황보다는 일반 배경 사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카테고리 안에서 또는 이상 상황 같은 이 빈도수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데이터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상태 그대로 학습하게 된다면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 불균형이 왜 학습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지 그림과 같이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은 실제 클래스별 데이터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이 오른쪽은 빨간색 클래스, 즉 이상 상황과 같은 클래스에 대해서 일부분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쪽 클래스의 데이터 개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데이터 분포가 한쪽으로 편향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학습 이후 이 경계선 설정이 잘못 정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데이터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비슷한 분포의 이미지를 여러 장 생성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여기서는 빨간색 원의 개수를 아무리 늘려준다고 해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서 잠깐 설명했었던 그 이미지 생성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생성 모델은 크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제너레이터의 목적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진짜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적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를 진짜와 구별할 수 있도록 분류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제너레이터가 점점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하며 최종적으로는 이 제너레이터를 통해 원하는 카테고리 이미지를 임의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부족한 데이터 개수를 유의미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 그림과 같이 화재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사실 사람이 봐도 실제 화재 상황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그럴듯한 이미지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불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된다면 기존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모델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문제로는 오버피팅이 있습니다. 이 학습 DB에 대해서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 트레이닝 로스가 낮다고 해서 항상 좋은 성능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너무 로스를 줄이려고 경계선 설정을 하다 보면 학습 DB 노이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입력에 대한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일반화 성능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모델이 일반화 성능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따로 두어 같이 로스를 측정합니다. 즉 밸리데이션 로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지점이 이 일반화 성능이 저하되는 지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점에서 학습을 중단하고 그때의 모델 파라미터를 최종적으로 테스트에 활용합니다. 이는 로스가 수렴하기 전에 학습을 끝낸다고 해서 얼리 스타핑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네, 또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는 모델 복잡도를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그림과 같이 실제 학습하려고 하는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 모델이 너무 복잡하게 설정이 되면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특징들도 전부 고려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버피팅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되면 좀 더 가벼운 모델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로는 이 로컬 미니멈이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실제 딥러닝 모델의 루스 함수를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로컬 미니멈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특성상 초기 웨이트를 어디서 시작하는가에 따라 이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A 포인트를 초기 웨이트로 설정한 경우에는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로컬 미니멈에 빠지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절한 러닝 레이트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해당 포인트가 움직이는 정도는 러닝 레이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러닝 레이트의 경우 F코에 따라 감소시켜서 로스가 수렴되기 용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사인 어닐링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를 쓰게 된다면 중간중간 큰 러닝 레이트를 적용을 해서 로컬 미니멈에 빠지더라도 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절한 러닝 레이트 설정도 학습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학습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딥러닝의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객체 검토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준지도 학습이라고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불리는데, 이 준지도 학습의 핵심은 레이블이 되지 않은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실제 네이블 작업을 통해 DB 구축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실제 네이블된 데이터보다 그렇지 않은 데이터형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네이블이 잘 되어 있는 DB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네이블이 없는 데이터도 학습에 추가하여 검출 성능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네이블링 된 데이터로 먼저 모델을 한번 학습을 하고 나서 해당 모델로 네이블 되지 않은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나온 결과를 어떤 수도 네이블 형태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네이블 데이터와 조금 불완전한 수도 네이블 데이터를 같이 고려를 해서 학습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객체 검출에서 준지도 학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소프트 티처 논문의 내용을 잠깐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객체 검출에서 준지도 학습은 크게 티처와 스튜던트 모델 두 개로 진행이 됩니다. 이 티처 같은 경우는 언네이블된 데이터에 수도 네이블을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어규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초기에는 그 네이블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던트 모델의 경우 사실 메인이 되는 모델이며 이제 네이블링된 데이터와 네이블 되지 않은 데이터를 전부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 언네이블된 데이터의 경우 소프트 티처에서 구한 수도 네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한 어규멘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실제 모델 테스트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소프트 티처는 이 스튜던트의 학습 결과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 언네이블된 데이터의 수도 네이블의 정확도가 점점 성능이 같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렇게 수도 네이블의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스튜던트 모델의 정확도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서로 보정해 나가면서 모델 성능이 점차 안정화되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실제 이러한 준지도 학습을 통한 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준지도 학습을 통해 실제 네이블된 데이터를 보정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박스는 실제 코코DB의 네이블을 나타내고 노란색 박스는 준지도 학습을 통한 추가된 네이블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제 기존의 네이블 데이터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작은 객체라든지 이미지 가장자리에 있는 객체라든지 좀 그런 객체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지도 학습을 통해 모델 학습을 하게 되면 실제 검출 성능도 향상이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 파란색은 기존의 네이블링된 데이터로만 학습한 경우이고 이 녹색은 이 준지도 학습을 통해 학습을 한 검출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알 수 있다시피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능이 향상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첫 번째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맞는 적절한 DB 수집 및 정제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난이도와 DB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딥러닝 모델 선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학습 및 테스트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적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모델 개발이 가능합니다. 사실 요즘은 워낙 공개된 딥러닝 코드들이 많아서 누구나 쉽게 모델 학습을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